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빨리 퇴거했지만 혹시나 했던 예상과는 먼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적어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다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전 대통령 주변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행보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지 15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부는 밤새 이곳에서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날이 밝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꽃을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사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친박계 조원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도착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저 안에는 윤전추 행정관을 비롯해 이선우 의무실장과 그리고 여성 경호관 1명, 남성 비서관 1명 등 모두 4명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날이 밝으면서 경찰의 경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나 찬성 단체가 사저 인근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은 긴장한 채 대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는 이곳 인근에서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삼성동 사저를 찾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추가로 친박계 의원들과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이 찾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사저 앞에서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네, 관련 내용 4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저 안에 유일하게 현직 의원으로 들어가서 관련 내용 82자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으면서 하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남기신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아니, 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네 분께 공통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불복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전한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떠난 것 자체가 승복이다, 헌재 판결에서 승복이다 하지만은 어제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상은 불복이죠. 예,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억울하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계속 그 논조가 이어져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복을 안 한 거죠. 저는 영화 터미네이터 마지막 장면에 아노드 슈왈츠제네가 I will be back 그러고서 그 용광로 불에 떨어지잖아요. 네. 난 다시 돌아올 거다. 두 번째 시리즈에 어제 나오는 그렇죠. 예. 그 선언하고 난 똑같다. 난 억울하니까 난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는 명예회복 반드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고 또 검찰 수사에도 여태까지 대응 기조
대응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사실상 헌재에 대한 이 불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 헌재에서 나온 어떤 판명 결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 나왔다면 그건 불복이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도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해서만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행위, 뭐 수고했다라든지 이민관 가서 비서관들한테 그 소회를 밝히고 뭐 그런 어떤 절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승복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헌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승복이 됐다. 그 나옴으로써. 그런데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이 내놓은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헌재의 파면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사실 중요한 건 자신의 안위, 그러니까 재판이라든지 혹은 뭐 검찰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었어요. 한수 씨는 워딩들 보면. 그래서 지금의 이 진실이 밝혀진다는 건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법적인 문제들, 법적 투쟁, 뭐 검찰 투쟁 표현은 수사에서. 그렇지만 검찰과의 어떤 문제, 네.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흘간의 침묵과 늑장퇴고로 말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복과 저항을 담고 있고요. 그것을 어제 민경욱 의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을 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대통령은 아니었을까라고 참으로 씁쓸해했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제의 메시지는 사흘 전의 그 모습, 불복과 저항을 담고 있는지 오늘 언론들은 일제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실은 뭐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다라고 한 말을 뒤집어 보면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의 진실에 기초한 탄핵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사재판, 향후의 어떤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어떤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어떤 그것도 하나 깔려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탄핵 결정에 대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좀 뜯어보면 사실상 국민 통합 메시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통합 메시지에 더불어서 사실상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책임 있는 메시지가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죄송하다는, 국민에 대한 죄송하다는 표현이었는데 뭐가 죄송하다라는 어떤 그 표현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과의 대상이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네.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던질 때 국정농단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메시지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정말 원했던 것은 정말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뭐 믿기 힘든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었는데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도 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드린다라고 했는데 또 앞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은 정말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통합과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앞으로 향후에 투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불복이다라는 의견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승복하는 의미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과연 왜 일요일 저녁을 택했을까? 나오는 시간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청와대 나오는 것도 대통령이 여태까지 탄핵에서 파면까지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소통 부족 아니겠습니까? 정윤의 문건 나올 때부터 소통을 했든지 4.13 총선 이후에도 소통을 했든지 아니면 이번 탄핵 대통령 변호인들 재판할 때 대통령 변호인들에도 어떻게 보면 소통을 잘했으면 되는데 대통령 변호인들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요. 솔로몬의 재판이 아이 어머니 서로 내 거라고 했을 때 진짜 친어머니는 아이를 반 자른다니까 아이 그럼 단 사람 좀 주라고 그러잖아요. 변호인들도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구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아마
재판정에서 제대로 했을 텐데 방청색을 보고 했잖아요. 오히려 재판정을 욕하고 축구 선수가 심판한테 욕하면은 심판이 판정이 뻔하지요. 레드카드 들어 쫓아내는 건데 그 소통 부족이 마지막까지 난 드러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있을라다고 더 하다가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참모가 보고했다잖아요. 5대3, 뭐 4대4 정도로 뭐 기각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거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맞짱 나오니까 삼성동에 아무런 장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여론은 나빠지고 해서 어제 부랴부랴 나온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재벌 취재하면서 재벌들하고 어떻게 모양이 비슷한지 김우중 회장이나 동양그룹 그 현재원 회장도 나올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먼저 그분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만 모른다. 그룹이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룹 김우중 회장도 그 현재원 회장 본인만 모르고 우리 회사 끄떡없다고 하고서 알짜 회사를 끝까지 안 팔고 버텼어요. 그러다 망한 거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김우중 회장 지금도 억울하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도 억울하다는 말이 그 골수에 파묻혔어요. 그리고 참모들 배신하는 거. 그룹사들도 참모들부터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먼저 친박들 나무 일처럼 하잖아요. 팔짱 끼고 오불관원. 그리고 비박들 다른 당 차려서 오히려 탄핵 찬성에 가세했잖아요. 참모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재기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제 이게 대통령 그 메시지에 나타났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데 아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은요. 네. 그룹사들도 보니까 별로 홀대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키더라고요. 총애받던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면에서 소통 부족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도 방점이 좀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3일, 그러니까 네. 오늘이죠. 네. 오늘에 네. 퇴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네. 이 청와대 안팎의 전언이었는데 예, 그렇죠. 굳이 뭐 대통령 입장에서 어차피 미룬 거 하루 차이가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근데 부랴부랴 좀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예. 것이 예. 그냥 단순히 그냥 현상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메시지를 보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게 이건 불복이다. 퇴거 안 하는 게 완전히 뭐 옥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왕 나가는 거 빨리 나가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테고 두 번째는 어제와 오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뭐죠? 이제는 자기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많은 친박 의원들을 만났어요. 예. 친박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었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자숙을 한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쯤에 전 의원이 다 나가서 광화문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분위기 일신을 한 다음에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어떤 내부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거에 반하죠? 친박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졌느냐. 박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았다. 어저께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다오.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다 진실을 밝혀다옵니다. 그럼 이 친박 의원들이 오늘 월요일 날은 언제나 비대위를 합니다. 비대위를 하고 뭐 이 전체적인 어떤 일주일 동안의 그 당의 흐름을 월요일 날 잡아요. 그러면 저는 더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당의 흐름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반나절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친박 의원들이 저렇게 마중을 나온 것 자체가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뭐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보일러 장판 도배 수리 가지고는 예. 국민들의 탄핵 파면에 대한 퇴거에 대한 것을 더 늦추기가 어려운 여론의 부담이 가장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혼자 사는 오피스텔 짐도 옮기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의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바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참모들하고 실무진에게 맡기고 본인은 헌재 판결 선고 나는 그 즉시 국민들에게 고별사를 하고 바로 나와서 도배장판이 안 돼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도 호텔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치적 의도보다는 불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 속에서 서둘러
저녁에 제대로 길도 어두운 곳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여론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마지막 대통령의 뒷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조금 볼게요. 법률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대통령 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승복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 기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어떤 기초되는 어떤 사실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형사재판과 사실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밝혔고 판결 선고문에도 있었지만 이 재판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여부를 대한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판결문 내용도 보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형법 조항을 가져다 쓰질 않았습니다. 예컨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기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누출을 했고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했다라는 것은 녹취록 파일뿐만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들지 않고 공직자 윤리법. 알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연결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6년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칩니다.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 행사를 하는데요. 잠시 후에 퇴임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헌재 재판관으로서 2011년 이용은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고 두 번째 여성 재판관입니다. 관련해서 이 헌재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지만 이번 퇴임사에서도 관련한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얘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또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지금 많은데요. 네.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앞서 그 얘기 마무리 짓고 이 이야기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 이후에 밝혔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든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국가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승복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느냐 유죄를 받느냐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하면 또 사실은 이런 어떤 탄핵 심판 선고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승복을 해도 되는데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예 무죄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눈에 띄는 대목은 저는 절차의 공정성과 판결의 신속성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국민들과 대다수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후를 노리든 어찌됐든 간에 증인의 추가 신청과 많은 사실 확인 요청을 하면서 재판을 늦추게 했습니다마는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늦췄는데 결국 이정미 재판이 그걸 수용해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판결의 신속성을 양보하지 않은 그 모습이 아주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퇴임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는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서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5, 6분가량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퇴임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6년여간의 임기를 마친 이정미 재판관의 소회를 좀 들어봤는데, 화합과 상생을 역시 강조하는 메시지였고,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를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 판결은 내려졌습니다만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어떤 관련한 얘기들과 이를 생각해봐야 되는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에 한번 이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임기를 하면서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헌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좀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을 때 이정미 재판관이 제재를 가한 적도 있었죠. 이 장면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아니. 없으시죠.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지난 판결까지 소회를 한번 주목할 만한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결이 끝났으니까 조금 얘기가 전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발언이 있은 뒤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서 그 판결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얘기를 한다.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뭐 이 정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요? 뭐 네. 소개된 부분에 대해서. 네, 저렇게까지 세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자리에 김평호 변호사가 재판정에 있는 판사 보고 재판관 보고 청구인의 원고의 수석 대리인이자 뭐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때는 황당하고 화가 예. 났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날 저녁에는 헌법재판관 처음으로 옆집 식당 가서 뭐 술 한잔 할 정도로 통음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법조계 선배잖아요. 옛날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예. 나이 연배로 봐서도 윗분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오늘 퇴임사 하는데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한 4개월 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오면서 제가 딱 2번 웃었습니다. 하나는 이정미 재판관이 헤어롤 하고 나올 때 그때 예. 정말 저렇게까지 고민하면서 머리 단장도 머리에 달고 나올 정도로 저렇게 애쓰셨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부산대 대학 교수가 방송 인터뷰할 때 애가 뛰어들어와서 네. 쫓아내는 거 예. 딱 2번 웃었는데 네. 하여튼 이정미 재판관이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해라. 예. 또 중국의 속담에 법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유리하다. 네. 이게 자기가 어려운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선언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 말은 앞으로 역사상 계속 기록되고 아마 계속 회자가 되고 나올 거예요. 한데 참 고생했고 하지만은 좀 법은 또 이기는 사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사법기관 아닙니까? 예. 정치는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주고받는데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승패를 분명히 나눠야 되는 그런 고통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결국은 저는 마지막 퇴임사를 들으면서 역시 이정미 재판관은 지혜로운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지금 현재 퇴임사에서는 일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상 같은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것과 사뭇 다른데요. 바로 공인으로서 때와 장소를 가리고 절제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아마 헌법재판관의 어려운 결정들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퇴임사의 담담함이 오히려 예. 추상 같은 판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명퇴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퇴임사와 관련해서 사실 어저께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말씀을 사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하신 것 같아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네.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 이 부분이 사실은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으면 아니 승복 불복 이런 말 전혀 필요 없고 그 부분만 말씀하셨더라도 네. 상당히 의연하게 마지막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 텐데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또 말씀을 하시고 끝을 예. 맺으셨습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이 메시지에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바른정당도 크게 비판하는 수위의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이 안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바른정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탄핵 결정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지지층부터 해서 보수의 전체 보수의 어떤 흐름을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테고요. 네. 그래서 계속 유승민 의원이나 혹은 남경필 지사가 말하는 게 그랬습니다. 탄핵 이유를 보자. 바뀔 것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여론도 바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뭐 친박 의원들이 다 가서 또 인사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사실 자신들이 의도하거나 상상했던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황했을 테고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네. 내면 또다시 분열로 갑니다. 사실 이제는 보수층을 전부 다 끌어안는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예. 또다시 공격을 하고 그러면 그 적통 논란부터 또 배신자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쉬어가자. 여기서는 일단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을 지켜보자라는 한순간 좀 쉬는 그런 어떤 이 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볼 겁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그냥 승복하고 받아들이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뭐 그냥 이제 보수 진영과 뭐 단일화를 한다라는 연대의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해졌을 텐데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친박과 그렇지 않은 보수 진영이 완전히 양분돼 버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뭐 찬성했던 사람들 간에 어떤 분열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도 사실상 필수적이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고민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오늘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져놨습니다. 국민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연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향후에 어떤 보수가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번 대선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 연대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국민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선을 긋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삼성동 자택에 제일 먼저 뛰어간 정치인들이 서청원 전 대표와 그리고 조원진, 윤상현 그야말로 친박 중에 진박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요. 이것을 보면 나머지 전 4개 정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예. 포함해서 이런 그 정의당까지는 모두 다 대통령의 불복을 시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재 대통령의 저런 저항과 불복을 오히려 당 지지세 결집에 활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다가오는 대선을 박근혜 대 문재인, 자유한국 대 더불어민주당과의 대결로 만들고 인해서 현재 그 탄핵에 반대했던 그 15%에서 20% 지지층을 결집해 나간다라면 향후의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보다도 이왕 대선에 지더라도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대선 이후에 펼쳐질 정치 진영, 특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 진영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대선 전체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이라든가 외연 확대보다는 보수층의 결집, 그것도 친박층의 결집을 우선시하는 게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 대통령의 불복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도 또다시 삼성동을 방문한 그런 그 의미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이 쳐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어제 삼성도 사저간 사람은 뭉칠 테고 또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한 사람들은 지금 제3지대에 나는 빅텐트 또 바른정당하고 제3지대에서 모여서 다시 사실상 새로운 뭐 보수 쪽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 밀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어제 대통령이 그 자기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선언 이것 때문에 보수층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게 아니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저는 어제 그 성명 그 문경욱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구멍난 운동장이 될 수도 있겠다. 보수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혼자 뛰어야 되는 산산이 무너진 거 아니냐, 흩어진 거 아니냐. 손을 잡아도 억울한데
쉽지 않은데 흩어져서 보수가 참 이번 선거에는 좀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이렇게 좀 여운을 정말 좀 넓게 해석을 했을 때 여운을 남기면서 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경욱 의원이 뭐 사저 대변인이다 이런 역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동이 앞으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상 첫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현충원 참배도 뭐 본인의 부모님을 이제 참배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후의 첫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이제부터는 정치적 행보가 가시화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그 10분 동안의 이 사저 앞에서의 행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하나는 아예 지지자들 앞으로 다가가서 한 지지자가 엎드려서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예. 이렇게 이 무릎을 꿇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측근 아까 지지자들을 벗어나서 이 의원들 앞에 서서 개별 의원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 한 3분여를 예, 이야기를 얘기를 나눴어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거든요. 이후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친박 의원들 56명의 서명을 했잖아요. 탄원서에. 예. 그 56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파면된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이고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전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나가야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만천하에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 말씀이 지금 화면으로 예. 입증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네, 말씀하시고 예. 있는 중에 조원진 의원이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 탄핵심판 선고 때에도 청와대에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결국 못 만나고 돌아온 바가 있죠. 오늘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또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왜 났을까요? 예. 박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이들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언제나 휴대폰이나 뭐나. 네. 자, 지금 조원진 의원 왜 저렇게 달려가서 이야기할까요? 자, 내가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이걸 경쟁하는 거예요. 네.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달려가서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언론에 접촉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가든 들어가서 박 대통령 메시지 담고 다 기자들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게 바로 똑같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과. 앞으로 그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예고죠. 뭐 네. 두 가지 변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위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찾아갈 가능성.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사저 정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일회성으로 이제 뭐 탄핵 선고가 났으니까 뭐 인사했을 가능성. 예.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지. 뭐 인사하러 가는 건 대단히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바야흐로 삼성동 정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도 네. 표면적으로는 독립적 정당이었지만 내밀하게 삼성동과 긴밀하게 연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대비하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동을 거점으로 해서 현재 탄핵에 대한 불복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검찰 수사에 철저히 저항해서 옥새와 농성의 상징으로 그리고 향후 예. 정치적인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박 핵심 중진 의원들은 아마 문턱이 닳도록 삼성동을 오가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삼성동에 한계는 있다고 봐야죠. 우선은 그 동교동이나 상도동 같이 오래된 끈끈한 예. 그런 의리, 그 정 뭐 이런 게 없고 저기는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때 공천 관련해서 임시로 모였던 사람이 대통령하고 유대 관계 유지하면서 친박이라고 하는데 친박도 뭐 수십 가지 종류가 되잖아요. 먼 박도 있고 가까운 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고 또
친박 중에서 핵심 그 당원권 정지된 뭐 서청원 의원이나 뭐 최경환 의원이나 여러 그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또 사법 처리 대상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원권 정지돼 재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동이 뭘 좀 힘을 모으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지금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다고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요.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고 대통령 파면에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일부 반려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작별 어제 인사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나가는 게 마땅했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요. 예. 아마 그에 따라서 일괄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아마도 국무총리실 기능이 권한대행 기능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 기능 대통령이 없는 한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보좌를 총리실과 함께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NSC라던가 국가 외교안보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도 황교안 대행이 총리실이 갖지 못한 그 국정원이라던가 대북 정보 이런 문제 중요한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비서실장이라던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이라던가 인선수석실의 정무 기능은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파면 이후 파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상황인데 뭐 외교안보 부분,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사의를 반려해서 좀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삼성동 이제 요소와 관련해서 이 하나의 정치적 요소로 지금 분류될 법한 삼성동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면 뭐 연금 얘기는 그동안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뭐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하겠다는데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명분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명분이 과연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이영산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단순히 개입한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어떤 대포폰을 본인이 직접 수십 개를 개통을 해서 전달한 정황도 있고, 우선 비선 의료 농단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영선 행정관이 이것을 차량에 태워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은 지금 현재 특검에서 마지막에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었지만 추천 과정에서부터 최순실 씨가 추천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컨대 법률적으로 또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경호팀이기 때문에 경호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약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그냥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직위 해제시킨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는 게 맞을진데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도 지금 탄핵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법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다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또 만약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이후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될 매우 주요한 증인인데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머무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절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앵커께서 왜 그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명분은 사실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의 명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자, 이 윤전추 행정관과 그다음에 이영선 경호관이죠. 지금 경호실 팀에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경호관은 어떻게 지금 비춰졌냐면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정관들이 아니라 즉 최순실 씨의 행정관 아니냐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거의 뭐 옷 만드는데도 그 CCTV에서 보여주고 핸드폰 닦아서 주고 또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드나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노승일 부장인가요? 뭐 고영태 씨인가요? 아마도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의 최순실 씨의 비서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실은 나의 행정관이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어떤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역으로 진실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데려와서 쓸게 하고 떳떳하다라는 거를 보이는 메시지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없다,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지혜롭지 못하다, 정치적 판단을 못한다, 국민에 대한 염치와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퇴거한 첫날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사가 집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하더라도 신압으로 점차 차츰 나중에 결국 대통령을 모실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저 사람들의 책임들을 물을 텐데 대통령 주변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씁쓸한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물론 서영호 소장 말도 전 동의는 하지만 대통령이 참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친박들 다 인사하고 야 들어와 해서 차 한 잔이라도 하면 되는데 대문에다 놔도 혼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도 또 눈물 흘려서 화장이 다 번질 정도였는데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죠. 형제들도 다 등 돌렸어요. 박지만 또 박근영 씨도 등 돌리고 형제들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등 돌린 다음에는요. 화해가 남하고 화해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사도 따로 지내고 볼 일이 없어요. 고륙상정이라고 형제간에 뭐 손잡아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되거든요. 측근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물론 보기는 좋지 않죠. 이영선 경호원도 어떻게 보면은 윗보병이로 한 사람이고 윤전추도 좀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운데 그런 분이라도 좀 옆에 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윤전추 같은 사람은 사표 내고 하면 돼요. 누가 월급 줄지는 모르지만 하면 되는데 이영선은 사실은 안 되지만 그런 정도로도 좀 너무 외로우니까 그 정도는 자연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뭐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하고 집회를 방문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좀 차후에 조금 더 보는 방향으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고요.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전하기를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헌재에서는 사유가 안 된 세월호 관련해서 쟁점도 수사를 과연 하게 될까? 검찰은 이달 내에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번 주 안에 될까요? 저는 뭐 전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모여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황제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서라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으로 그 칼날이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고려라든가 정치권에서의 대선에 대한 그 향방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니다. 검찰이 그만큼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할 때 드러났듯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업무상 통화를 했다고 하나 이미 검찰 수뇌부와 1000여 회 이상을 통화했습니다. 과연 현재 검찰이 본인 스스로의 수뇌부에 대해서 소환 조사라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검찰 중립으로 가는가 독립적 수사로 가는가에 대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강경하게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검찰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를 검토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필요성보다는 상징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삼성동의 사저에 있는데 삼성동 자택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지지자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뭐 예. 공항으로 출국한다라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상징성이냐? 아까 이제 서영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정말 사정을 봐주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서 출국 금지 검토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도 뭐 특수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고민하는 기간 동안 아마 또 국민 여론은 도대체 뭐 하느냐 지금까지 뭐 하느냐라고 여러 차례 막 비판을 할 텐데 그럴 때에 출국 금지를 하면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주는. 아마 그 정도의 어떤 상징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예. 그 한 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검찰에서 이제 바로 부르질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2009년 4월 22일에 서면 질의서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사하겠다는 어떤 서면 지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서면 질의서가 한 사흘 만에 답장이 오자 그 바로 다음 날 소환 날짜를 통보했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그 총 기간을 보게 되면 한 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뭐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수사를 조금 고려를 해보면 아마 소환 조사까지 한 7일에서 8일 정도 아마 검찰이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 통지를 한 그 시점을 보게 되면 한 20일경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러한데 네. 원칙대로 수사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삼성동 사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은 사람들이 뭐 5대5다, 뭐 양론됐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대선이 60일 동안 치러지는데 60일 안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또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동 쪽에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따라서 자기가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봐야죠. 예. 대통령 쪽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보기엔 한 3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헌이고 하나는 이번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뭐 피의자 성분으로 금방 바뀌어서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구속영장 청구나 긴급체포나 뭐 구인장 발부 뭐 이런 모양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야당이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야당이 또 너무 좀 가혹한 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또 동정심을 또 불어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검찰 수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지금 특검에서 한 게 네. 13개 혐의를 적용하면은 사실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또 뇌물만 해도 298억이나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부당하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에 4개월 정도 집회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강제 수사를 한다든지 영장을 집행할 때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좀 더디게 받고 싶다. 예. 라고 의도가 있었다면 어저께 그런 메시지를 안 했을 겁니다. 도리어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예,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진실은 밝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 빨리 해라라는 의미나 다름없어요. 나는 자신이 있다. 아니요. 여론이에요, 여론. 예. 자,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 여론 들끓을 겁니다. 검찰 수사 빨리 해라. 도리어.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박 대통령이 수긍하는 메시지를 했다면 그리고 또 화합의 메시지를 했다면 여론은 일단 박 대통령 강제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먼저 해라라고 압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부터는 대선 이야기가 언론에서 주도를 할 테니까요. 예. 그런데 어저께 박 대통령은
여론에서 이제 언론에서 잊혀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인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오늘 당장 빨랑 구속해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라라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말씀하셨듯이 4개월이 아니라 정말 이 절대로 대통령을 검찰에 내줄 수 없다라는 사수대가 조직이 되고 이 태극기 물결에 삼성돈을 덮인다면 대선의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라는 적폐 청산을 하라는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이 강하게 내는 사람 쪽으로 지지율이 높겠죠? 높아가지겠죠? 거꾸로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1%포인트 뭐 하지만 이쪽은 단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보혁 구도로 사실은 검찰의 어떤 수사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박 대통령한테 있는데 도리어 검찰은 고민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정치권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여론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수사 결과도 있고 헌재에서의 결정도 있고 뭐 형사재판과는 다르지만 원칙론에도 분명히 힘이 실리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한번 듣고 더 넘어갈까요? 예,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정치권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원칙대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리한 진영이 바로 진보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만약 정말 이걸 검찰 수사를 했을 때 야권 진영이라든지 문재인 대표 쪽에서 만약 강하게 반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불리한 쪽에서 진보 진영에서 수사를 원칙대로 해달라, 빨리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되겠지만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도 이것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치 이슈화하길 바라면 서로의 손바닥에 맞아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삼성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동을 옥새와 농성지로 해서 검찰 수사에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 수사에 출석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정치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정규제 TV의 인터뷰도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기자들 상대로 한 오찬 간담회도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고 그 수사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면 대통령의 호의적 여론도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찰이 나를 강제적으로 체포하러 왔다. 나는 탄압받고 있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사에 임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절대 집 앞 밖에서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리실에서 대선일을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9일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과연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아마 이번 주 내로 밝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기가 쉬울까? 지금 대행에 또 대행까지 보는 환경이 좀 쉬울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황교안 대행은 좀 출마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일정이 5월 9일 날로 유력시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에 또 후보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급물살을 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의 힘 또는 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선 대행 입장에선 유혹 이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적합도는 본인이 계속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황교안 총리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저 점에 있죠. 자신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 보수 후보의 어떤 그런 진영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자신이 이제 적합돼서 50%고 그다음에 10%대인데 50%, 30% 아니면 40, 30 뭐 이렇게 해서 비견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들이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러면 아마도 미련 없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명이라는 것도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감을 느끼는. 예, 그렇죠. 자신이 지금 사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 나라의 어떤 안보 내지는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 분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예.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보수가 무너진다라는 걱정이 자신의 권력력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단 지금 5월 9일이라고 발표하는 날 이전에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오늘 내일 최소한 수요일 이전에는 출마 불선언이든 출마 선언이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예.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 말고 다른 어떤 2위, 3위 후보들의 지지가 너무 낮아서 만약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정말 보수 진영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좀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후보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굳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보수가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산산이 흩어지는 지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15% 정도의 어떤 중반 정도, 10% 초반부터 중반 정도의 지지를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냐를 생각하게 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은 사퇴하고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한 3%에서 한 6% 요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 그냥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후보자인 아마 홍준표 지사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진영 고려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거치나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아마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 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고민주 얘기 해보시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하고 황교안 대행이 나와서 경선하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흥행 부응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작대기를 꽂아놔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인만 있으면 15% 20%는 결집하기 때문에 인물 선거의 의미는 별로 없다. 결국 진영 선거로 갈 거고 그 진영 중에서 보수 전체의 30~40% 표보다는 보수 중에 더 친박표인 15% 20%의 싸움에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나 나와도 그 정도 지지로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체 국민들보다는 친박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진영 대결의 성격으로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15%에서 20% 정도를 현실적 목표로 하고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각기 다르시네요.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일 지상파 TV 토론을 하면서 아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온 차기 대통령 선호도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조금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다가 예. 지금 KBS 연합뉴스 조사도 의하면은 34%, 33%로 네. 거의 근접해서 예. 상당히 이변이죠. 특히 네. 탄핵 이게 파면된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게.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그다음에 선의 얘기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력한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은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대표랑 거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당내 민주당 내 지지율은 저기 나온 거에 의하면은 3배도 더 나을 정도로 4배, 5배까지 당내에서 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선에 들어가면은 지금 경선에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아닌 외부 사람들이 얼만큼 안희정 씨를 많이 지지해 주겠는가. 문재인 쪽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역선택은 옳지 않은 말이고요. 예. 역선택은 정보가 없을 때 잘못 선택하는 건데 정보가 있죠. 그리고 안희정 씨를 지지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누구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 세력이 당 외에서 얼만큼 힘을 모아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문제이긴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치고 올라가긴 하지만 주식으로 하면 골드 크로스라고 하죠. 하지만은 저게 쉽겠느냐,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상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여파가 전혀 없는 여론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탄핵 결정 이후 영향입니다. 탄핵 결정의 영향. 탄핵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안희정 지사가 올라갔냐면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래 대연정은 뭐지? 또는 그래 개헌은 뭐지? 이렇게 그 이슈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거꾸로 아니야, 난 안 없어졌어. 이 이슈가 안 없어졌어. 예. 이렇게 됐을 경우는 사람들은 또다시 대연정이나 혹은 개헌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아니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진짜 이 저기를 해야 돼. 청산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이슈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아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지지율이 또다시 요동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문재인 전 대표를 굉장히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지지율이란 전제하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탄핵이 선고가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심판이 되었다. 정권도 심판되었다. 따라서 향후엔 통합과 비전, 미래를 위한 선거로 나가자라고 해서 인물 구도가 살아난다면 외연 확장과 중도층의 지지율을 많이 갖고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텐데 예. 희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의 불복, 탄핵에 대한 불복하는 흐름이 있으면 이것이 아까 매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 대 더불어민주당, 예. 탄핵 대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갈 경우에는 예.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 진영의 지지도를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유지되는 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일단 탄핵 이후의 여론조사였고요.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의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희가 들어오면 다음 뉴스특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